안녕하세요. 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품으로 본 이슬람 문명입니다. 제가 선택한 세 가지 상품은 커피, 향신료, 그리고 석유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품들인데, 이 상품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슬람 지역과 관련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이슬람 지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오늘은 설명을 해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태동한 상품 또는 이슬람 지역과 관련된 상품과 많은 연관이 있구나, 이거를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선택한 상품은 크게 커피, 향신료, 석유이고요. 챕터 3개에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기원한 커피에 담긴 문화 코드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개무역을 한 향신료가 서구 문명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기원을 알아보고 석유가 세계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챕터 1, 커피와 이슬람. 아마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어떻게 이슬람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라는 단어는 아랍어에서 나왔어요. 아랍어로 이제 커피를 까우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까우아가 아랍에서 태동을 해서 무역로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전해지는 이 탐험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광활한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까우아라는 단어가 커피로 됐고요. 커피는 원유 다음으로 이제 물동량이 큰 물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간 거래량이 7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소비량은 전 세계 인구수가 27억 잔씩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와 관련된 기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커피 산지인 카파 지역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카파, 커피라고 불린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생산된 커피가 바다 건너 예멘의 모카항에서 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카커피 하면 커피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이유도 바로 이 모카라는 지역에서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피가 이제 어떻게 기원했느냐, 그 설과 관련해서는 예멘의 칼디라고 불리는 목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멘의 산골 마을에서 이제 칼디라고 불리는 목동이 자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이 밤새 자지 않고 매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양이 혹시 무슨 병에 걸렸나?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수도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낮 동안에 이 양이 뭘 먹는지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고, 그 칼디가 이제 수도사의 말을 따라서 낮 동안에 이 양들이 뭘 먹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계곡에 난 그 덤불에서 이제 달려있는 빨간색 열매를 마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빨간색 열매를 따가지고 수도사한테 갖다 줬고, 이 수도사가 그 열매를 이렇게 자기가 맛을 보니까 맛은 이제 괜찮은데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몸에도 피해가 없고 각성 효과가 있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슬람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왼쪽에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커피가 지금 아랍 지역에서 이제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의 종류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커피는 까우와 아라비아라는 커피예요. 그래서 까우와 아라비아는 아랍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여기 제가 이제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로 마시는 형태의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커피 콩을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잠시 후에 우리가 배울 각종 향신료를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에는 그 설탕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달콤한 대추야자, 아니면은 요즘에는 초콜릿이나 마카롱,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커피잔이 굉장히 작죠. 간장 종지 아니면 소주잔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거를 이제 손님들 각각 오면은 각각 손에 나눠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시게 돼요. 그런데 한 소주잔 한 잔 정도, 25ml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 모금 쭉 마시면은 커피를 금방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면 이제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이 커피를 한 번씩 또 따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종류의 커피는 까우와 투르키야라고 해서 터키시 커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이 커피를 마시는 지역은 물론 터키 지역도 있지만, 터키가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지역인 그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 까우와 투르키아의 특징은 이렇게 작은 주전자 잔에다가 커피 가루와 설탕, 물을 넣어서 끓여요. 그러면은 부르르 물이 끓어오르면은 잠깐 멈췄다가 새로 끓이고, 부르르 물이 끓어오면 잠깐 멈췄다가 새로 이제 끓이고, 이러면서 몇 번 이 과정을 거치다가 잠깐 기다려서 커피 가루가 밑에 가라앉게 되면 커피 잔에다가 윗물만 따라가지고 주게 돼요. 이때 이 커피에 섞는 설탕 양이 너무나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입맛에는 좀 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담겨지게 되면 역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이 커피 가루가 밑에 침전되길 기다려서 윗물만 마시게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뒤로 잔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 무늬를 이제 보고서 제가 점을 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커피, 글로벌화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코스타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 지역은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주로 이제 걸프 지역이 영국의 영향력 하에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걸프 지역을 가면은 영국의 그 글로벌 다국적 커피 회사인 코스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스타벅스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랍어로도 이제 코스타 커피숍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커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랍 지역의 그 커피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이미지고요. 아랍에미리트를 가면은 7성급 호텔,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로비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에 가면은 이렇게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커피를 팔고 있어요. 요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마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하고 달콤한 디저트랑 같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카푸치노처럼 보이는데 낙타 무늬가 있죠. 요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서구인들이나 글로벌 그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카푸치노를 이제 많이 마시죠. 그런데 아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카푸치노에 들어간 우유를 우리의 전통,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낙타로 대체하자. 그래서 낙타의 젖으로 대체해서 만든 카멜치노라고 불리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아랍 지역에서는 주로 마셔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쿠웨이트의 사막 지역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지역의 문화를 좀 소개도 하고 커피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즐기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쿠웨이트는 사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면 바로 외곽에 이제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멀리에 이렇게 텐트가 이제 모여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 보면 이런 팻말을 많이 볼 텐데, 이 팻말을 뭐라고 써있냐면은 무카이암 마브나 알자비르라고 써있는데, 뭐냐면은 자비르 패밀리의 무카이암 천막촌, 텐트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텐트촌이 집성촌처럼 모여 있고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 패밀리의 그 텐트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동 화장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의 그 차박 문화, 주말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막 이동하는 그 노마드가 하나의 우리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됐죠. 그리고 캠핑 문화처럼 아랍 지역 가면은 이렇게 주말에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그 여유를 즐기냐면 사막에 무조건 갑니다. 주말이면 저녁에.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일과를 끝내고 사막에 모여가지고 자기 집, 자기 패밀리에 속한 사막 그 텐트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싸와서 주말을 즐겼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시 도시 생활을 이제 하러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TV도 보고 이렇게 뜨개질도 하는 여성의 모습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즐기고 가는데, 이 사진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서 저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진인데,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담소를 즐기는데, 여기 보면 석탄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즐깁니다. 자, 커피가 어떻게 전파됐느냐, 어떻게 글로벌 음료가 됐느냐,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수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슬람의 다양성에서 수피에 대해서 잠깐 들었을 거예요. 그 수피와 함께 전파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약으로 쓰였다라고도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이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잠을 이제 깨어 있으면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데서 기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은 뭐였냐? 잠을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각성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깨 있어야 되잖아요. 각성을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라고도 하는데, 수피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몸이 살이 찌는 거를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금욕과는 거리가 멀겠죠. 자기들의 이미지가. 그래서 식욕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의 커피가 이제 원래는 메카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주로 이제 커피가 마셔지다가, 왜냐면 예멘이 바로 요 지역에 있고요. 바로 위쪽에 메카, 메디나 지역이고, 요 지역으로 이제 커피가 많이 음용이 되다가 순례객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합니다. 이럴 때 이집트나 아니면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까지 커피가 전달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슬람의 5대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 무슬림이라면은 평생 동안 한 번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 지역에 가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메카 지역에 모이기 때문에, 메카는 실로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도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일, 자기 마을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소식을 전달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순례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귀중품들 아니면 특산품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메카에 내다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순례가 상품 수송의 역할,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커피라는 물품이 다른 이슬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이슬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이 기회가 바로 순례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자, 커피에 담긴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사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이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누구를 더 알고 싶을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뭐 시간 있습니까? 이런 말로도 대체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커피에 담긴 의미는 사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돼서 커피를 이제 마시는 동안은 절대 이제 안정을 이제 보장받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면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었고, 이러면서 커피는 사교 그리고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음료였죠. 그렇지만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커피 색깔이 검은색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 관습 중에 하나가 검은색을 마시지 말라. 이거 검은색을 마시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검은색이 또 다른 검은색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석유도 있죠. 근데 석유도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식용으로 금기시했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아랍의 관습에 의하면은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뜨거운 국물을 하고 불어서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랍의 문화권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호호 하고 불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호호 하고 불으면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알라가, 하나님이 인류를 탄생시킬 때 후 하고 입김을 불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연상시킨다고 해요. 그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후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불어서 먹지 않았다, 뭐 이런 관습이 있고요. 또 이제 커피에서 막 뜨거우니까 연기가 났죠. 미신적인 믿음인데 악마가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이제 연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지 말자,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한때 커피가 이제 까우아라고 불리기도 했대. 까우아라고 불리는 이 커피가 이제 와인을 의미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와인이라 하면 알코올이고 이슬람 세계에서 알코올은 금기시되는 음료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애용됐다 라는 것은 커피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던 음료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커피가 정치적으로 금기시되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통해서 사교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치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여론 형성의 공론화가 되는 그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때 금지하려고도 했었대요. 그래서 메카의 총독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커피를 금지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있었는데, 커피를 좋아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이제 그 중앙정부가 카이로에 있었어요. 파티마 왕조 때. 이때 이제 카이로에 사람을 보내서 커피를 제발 금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고요. 커피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라는 스토리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후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 지역을, 메카 메디나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커피가 나중에는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커피를 서구에 독점 수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베네치아의 유대인 상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럽에도 연고가 있고 또 중동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다수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와 이슬람 사회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대인들 하면은 어떻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커피를 대량으로 수입한 사람들이 또 역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96년 도인도회사는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지역에서 커피 농장을 이제 세웠고, EU 네덜란드는 그 미국에도 그 커피를 전파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미국까지 어떻게 커피가 전달되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배울 수가 있었죠. 커피가 우리한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사람을, 인류를 자각하게 하죠. 그래서 커피가 있는 지역에 문명이 깨어난다. 그래서 커피는 인류의 문명을 깨어나게 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의 카페가 제일 처음 열렸던 지역이 바로 시리아 사람들은 하쿰하고 샴스라고 불리는 시리아인들이었는데 1554년 이스탄불에 처음으로 이제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었다고 해요. 당시에 사교의 공간이었고 나중에는 이 커피가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했는데 요 왼쪽의 그림이 바로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거고요. 이 당시에 터키어로 카페는 까베하네라고 불렸고 술이 없는 뭐 선술집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숍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교를 하는데 지식인과 시인들, 학자들이 모여 살면서 지식 교류의 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커피숍들이 점점 많이 불어나서 이스탄불에만 600개 이상의 커피숍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커피는 당시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꽃을 활짝 피웠을 때 유럽은 중세 암흑기라고 우리 명명이 되던 시대가 있었죠. 당시에 유럽은 술에 취해 살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일상생활에서 이제 맥주를 음용을 하면서 끼니를 대체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맥주에 계란을 떼어가지고 되직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뭐 전형적인 아침 식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도사들도 심지어 이제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어떠한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캔 12개에 해당하는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50년에 옥스포드에 이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카페가 이제 열렸고 이 시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국회를 장악했던 시절이었는데 청교도들이 이제 금주를 이제 선포를 했고 이 금주를 선포를 하면서 맥주 대신에 대체 음료가 커피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이렇게 또 술이 취해 있던 사람들을 술 깨게 해주고 이러면서 오전에 사람들이 막 맥주를 마시던 습관, 일상생활에서 아침, 점심, 저녁 맥주를 마시던 습관이 이제 없어지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652년에 런던에는 이제 한 개 있었던 커피숍이 1700년도에는 2000개까지 늘어나게 됐고 커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점차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많이 모이게 되면서 서로 사교를 하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벽에 하나의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약속 누구누구는 뭐 이런 시간에 다시 오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일이 어떤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신문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됐고 또 커피 데스크에 이 물건을 누구한테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편 시스템이 발달하게 됐고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자기가 이제 실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배가 성공적으로 왔을 경우엔 다행이지만 난파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서 뭐 금융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유럽에 많은 제도들이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커피가 이제 또 미국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계기가 됐고 차를 커피가 대체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세의 중동 지역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을 때 커피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커피가 유럽에 전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유럽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유럽 문명의 꽃이 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또 문화적인 이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움직이는 곳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문화가 문명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고 이제 향신료가 어떻게 이슬람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챕터 2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대표적인 향신료 후추 있고요. 또 카레, 강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식탁이 글로벌화되고 음식점들,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죠. 동남아 음식에 들어가는 그 고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 향신료가 처음에는 의료 및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살균을 하고 해독을 하고. 또 의뢰용, 시신을 부패 방지했기 때문에 의대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아니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육류를 오랫동안 저장을 하거나 또 조미료의 역할을 하면서 식용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목이 이제 전쟁도 일으킨 향신료, 보석보다 비쌌던 이유 하고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3, 4분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 향신료가 어떻게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마젤란의 세계 일주, 여기가 이제 계기가 됐죠. 요 세계 일주나 아니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바로 향신료가 있었고, 그 향신료의 또 배경이, 바탕이 되는 그 배경이 이슬람 문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신료는 열대성 식물이라서 유럽에서는 재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향신료가 주로 이제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났었고, 대부분의 이 향신료가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여기 크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노란색이 이제 육로를 통한 육상 실크로드고, 여기 보이는 하늘색이 이제 그 바닷길을 통해서 연결된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여기 봤을 때 이제 아랍 상인들이 대부분의 향신료를 중개 무역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아랍 상인들은 이슬람 지역, 요 지역의 바다를 모두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산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가 인도에서 무역풍을 타고 이쪽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무역풍 하면은 몬순하고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몬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의 마우심에서 왔고요. 이 마우심이 바로 이제 무역에 도움을 줬던 이런 바람을 일컫죠. 그래서 몬순을 타고 인도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왔다가 이 이집트에서 육로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집트의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도시예요. 거기까지 왔다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베네치아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언제 배가 큰 파도에 휩싸여서 난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지역은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오스만 제국의 술단이 직접 향신료 무역에 개입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아주 높은 관세를 붙였고, 또 먼 지역까지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럽까지 도착할 때는 또 이윤이 붙어서 향신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해요. 향신료가 금가격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후추 요 한 알이 금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향신료가 비싸기도 했고, 또 금값이다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서무역로를 장악한 오스만 제국의 술단이 과도한 관세를 부과했고, 또 당시에 베네치아의 유대인 상인이 아랍 상인들로부터
향신료를 구매해서 막대한 이윤을 붙여가지고 향신료가 유럽에 도착하면 금가격이 됐다. 좀 전에 설명했고요. 베네치아가 당시에 후추, 여기 지도에는 잘렸는데 후추 무역의 중심지고요. 여기 베니스가 보이죠? 네. 여기가 후추 무역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15세기 말에 중세가 끝날 때까지 400년간 거의 모든 무역이 베네치아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베니스라는 지역이 셰익스피어와 베니스의 상인, 백그라운드, 스토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었고, 또 이제 유대인 출신 메디치 가문이 부를 쌓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위에 거는 과거에 있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고요. 밑에 거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1대1로라는 국가 비전을 내세워서 과거에 있었던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중국은 중앙아시아하고 유럽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후추나 향신료를 독점하면서 높은 가격을 이제 부과를 하고 이것이 부당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시작으로 우리가 직접 향신료를 가져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향신료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 개발, 마젤란의 세계 일주의 배경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건 참고고요. 그래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영국이 어떻게 이제 대항해 시대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 참고로 좀 적어놨고요. 바다를 건너서 이 제국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닷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이것이 바로 제국시대의 기반이 됩니다. 자, 향신료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향신료의 종류는 중동의 음식에 특히 많이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자,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병아리콩, 이제 슈퍼마켓 가면 요즘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아리콩을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따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깨 소스에 해당하고요. 이 따히니하고 병아리콩하고 레몬 플러스 마늘을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우리가 중동 음식점에서 흔히 팔고 있는 홈머스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참깨 많이 먹죠.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와 40인에 도둑하면은 주문, 그 동굴문을 열기 위해서 주문이 있죠.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죠. 그거를 아랍어로도 그대로 ifta, 열어라, 열려라, 야 하면은 야는 누구누구야 할 때 부르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용어예요. ifta, 열려라, 야 심심이 참깨입니다. 그래서 ifta, 야 심심 하면은 열려라 참깨. 그래서 과거에 중동 지역에서도 참깨를 굉장히 참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고온에서도 별로 부패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카다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광과에 속하는 향신료인데 이 카다멈을 주로 아까 배웠던 까우와 아라비아에서 그 커피 빈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끓여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우 아라비아의 맛을 좀 추측을 해보려면 약간 생강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유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프란이 있는데 사프란은 전 세계 향료 중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1g의 향신료, 사프란 1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 꽃에 200개에서 500개의 암수를 건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프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만 갖다가 우리가 2리터짜리 물병에 넣어도 색깔이 금세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시고 또 부어도 또 노랗게 물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음식점이나 인도 음식점을 가보면 사프란을 섞은 밥을 먹게 되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밥을 주문하게 되면 노란색 밥이 나오죠. 이것이 사프란으로 이제 밥을 한 거기 때문이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프란을 좀 팔기도 해요. 근데 이만한 병 하나에 거의 1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민도 미나리과에 속하는 초본 식물로 씨를 향신료로 쓰고 있고요. 로즈워터, 장미꽃 물인데, 장미꽃잎을 넣고 물을 넣고 증류를 해서 생기는 그 물을 이제 밥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국을 끓일 때 국물의 베이스는 우리 육수물, 멸치 육수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과 비슷하게 중동 지역에서 음식을 할 때 로즈워터 이런 것들이 음식의 기본 물로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메스틱은 온나무과의 지중해성 작물로 천연 소화제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소화제 선전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메스틱이란 단어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메스틱이 천연 소화제이고, 그래서 소화제에도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 수막은 온나무 진액을 굳힌 그 향신료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수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도 굽기도 하고 있고요. 코리앤다는 너무 잘 알죠.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제 먹기도 하고 주로 많이 먹죠. 동남아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그 향신료는 중동 지역 음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생산지가 중동 지역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면은 안 되고, 타임은 역시 이제 고기 요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기 냄새를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강력한 살균, 소독, 항균 효능이 있고, 올스파이스는 소시지 만들 때 들어가는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아니스 씨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허브의 일종이고, 그 외에도 정향, 캐러웨이, 강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주 먹죠. 그 카레에 들어가고, 오렌지 꽃물, 아까 장미 꽃물뿐만 아니라 오렌지 꽃물도 음식에 많이 쓰이고요. 자타르 같은 경우에는 종합 향신료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중동식 양념으로 각종 마른 허브와 볶은 깨나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종합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거는 밀을 데쳐서 빻아 만든 곡류이고요. 오크라도 제가 슈퍼마켓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웃과에 속하는 미끌거리는 식물인데, 이집트를 가니까 이 오크라 숲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아웃국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된장으로 이제 아웃국 끓일 때 먹는 것처럼, 자주 먹는 것처럼, 그 이집트 같은 데 가면은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다가 이제 오크라를 섞어가지고 습으로 이제 먹게 됐는데, 국물을 뜨면은 걸쭉한데, 이거를 한번 기회가 되면은 먹어보세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유와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석유는 그 바위틈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라는 그 페트롤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트롤리움의 페트라는 돌이고요. 올리움은 기름이라는 뜻인데, 제가 밑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불리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나바테인들이 이제 만들었던 고대의 도시이고요. 우리한테는 영화를 통해서 이 지역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그래서 페트라가 돌을 뜻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처음에 이제 석유는 의약품으로 쓰였어요. 상처가 나면은 이제 석유를 발라가지고 치료하기도 했고, 이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등유를 쓰이면서 불을 밝혀주고 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에너지원이 석탄에서부터 석유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석유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석유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중요해졌죠. 석유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바로 중동 지역이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라는 물품을 오늘 설명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석유가 1908년도와 1927년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석유를 개발한 회사들이 대부분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서구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우디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나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 통치자들은 자기네 나라에 있던 석유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권, 독점 개발권을 서구에 있는 그 석유 회사들한테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석유를 채굴을 하고 이제 발굴하는데 석유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고 실제로 석유가 생산되는 국가들한테는 별로 큰 이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석유를 주로 이제 채굴을 하고 이를 수출했던 회사들, 서구의 회사들은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7대 석유 회사들이었고 여기에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회사들이 세븐 시스터즈에 속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유 회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이윤을 대부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중동 국가들이 자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이익을 왜 서구가 가져가느냐, 서구의 그 세븐 시스터즈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이거에 대한 그 내셔널라이제이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1960년대에는 그 중동 국가들이 서구 세븐 시스터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가격 담합에 저항을 하고 또 자기들 국가에 떨어지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영구적인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펙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펙에 가입된 국가들이 여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고요. 대부분 중동 국가들인데 베네수엘라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나이지리아 국가가 또 이제 중동 국가, 비아랍 국가로서 이제 회원이 되어 있죠. 여기 밑에는 현재 가입국 한 14개 정도 되는데 언제 오펙에 가입되게 됐는지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1960년대 이후에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나 중동의 수출국들은 자기들의 이윤이 없기 때문에 천연 자원에 대한 연구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오펙을 설립되게 된 게 오펙 그 설립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제1차 석유 파동과 제2차 석유 파동이 있는데요.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도에 일어났고 제2차 석유 파동은 197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이 정치 문제랑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동의 정치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1973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랍에 세워지게 되면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총 4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하게 돼요.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됐던 1948년, 그리고 제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그리고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도에 일어나게 됐고, 이때 이스라엘 군이 아랍에 대해서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확보한 땅만 해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땅의 8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랍 국가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했냐면은 석유를 갖고 있던 아랍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전월에 비해서 5%씩 감산을 시키겠다.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에는 석유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석유를 생산하는 이들 국가가 석유를 이제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기화를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석유가 이제 무기화 정책이 됐고 이거를 일컬는 단어가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것을 무기화시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석유 파동 전과 후 유가가 굉장히 이제 오르게 되는데 파동 전에 3달러였던 유가가 11에서 13달러까지 오르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특히 아랍 국가들은 외교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한테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러한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줬고요. 그리고 오펙 회원국의 그 결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석유 제1차 파동의 배경이고요. 제2차 석유 파동은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슬람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이란의 정부는 친미 정부였고 국왕 중심이었어요. 군주제였는데 이거를 이슬람 혁명 세력이 전복을 해서 이란이 친미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반미 국가로 선회하게 됐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이란에서 있었던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밸런스 균형 잡힌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중동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가가 출렁이게 돼요. 그거를 그래프로 가져오면은 중동에서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가격이 이렇게 확 오르게 되고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있었을 때 유가가 확 오르게 되고요. 쭉 하향세를 보이다가 1990년도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 바로 옆 밑에 있는 국가인 쿠웨이트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을 받게 되자 미국이 걸프전에 참전하게 되고 유가가 조금 오르게 되고요. 쭉 오르다가 2003년도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명분하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술렁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쭉 이제 오르게 되고요. 200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 세계 경기가 이제 호황이 되면서 고유가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때 걸프 산유국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비력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또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2010년도 이후인데 그 계기는 뭐였냐면 미국에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이었기 때문에 중동 정치 질서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했으나 이제는 자국에서 오히려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한 발 한 발 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간 사태와도 큰 연관이 있게 되죠.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국제 정치 질서, 그러니까 유가 하락과 국제 정치 질서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읽기를 보면은 유가가 2달러에서 어떻게 140달러까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중동에서의 그 정치적인 소요가 어떻게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국제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가 하락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것도 한 3, 4분 정도 되고요. 셰일가스가 어떻게 채굴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의 가격은 이제 러시아하고 오펙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지죠. 코로나 때문에 석유 산유국들이 중동의 석유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봉쇄 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니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요. 해외여행 안 되니까 비행기 타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들 다 석유에서 이제 수출해서 입게 되는데, 이런 옷 같은 것도 밖에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팔리지 않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석유 유가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유가가 왜 폭락했고 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유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이 경제난에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에너지 자원에만 의존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과거에도 이제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아니면 산업 다변화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외부적인 요인에서 강압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 이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거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꼭 보시도록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통해서 학습에 대해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동한 커피, 향신료, 석유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동한 물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물품이 없다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연상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그렇게 또 멀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